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 처리체계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천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내린 방침에 맞춰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라고 합니다. 이로써 전 정부 잘못에 대한 새 정권의 사법적 청소가 본격화했는데요. 앞으로 영장 발부 여부 등에 따라서 정치권에 또 한 차례 큰 파고가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대란 속보, 정치권 상황 등 오늘의 핫한 뉴스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대한의 어떤 그런 예상 리스크 시나리오를 세우고 준비했다고 생각했으나 화재라는 것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전혀 카카오톡 채널 접속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출이 아예 발생이 안 된 피해가 있었어요.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을 향후에 국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이른바 카카오 대란이 일어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대부분의 기능은 복구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완전 정상화는 아닌 거죠? 네, 카카오 측에 따르면 현재 주요 서비스 대부분은 정상화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메일 서비스랑 일부 서비스 광고성 메시지 기능 등은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카카오 측은 데이터 양과 복잡도 그리고 복구 장비의 특수성 등으로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며 메일 기능은 오늘 중으로 복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서비스라고 하기는 해도요. 이런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피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은 연이어서 카카오 대란으로 인한 피해 사례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특히 카카오톡을 통해 예약 주문을 받고 고객들과 의사소통을 해서 이 제작에 들어가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이런 업종들의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말에는 하루에 20개 정도 예약이 들어오는 편인데요. 아예 상담 자체를 진행을 못해서 매출이 발생 안 하는 그런 피해가 있었어요. 외부 파트너 회사랑 메일도 수신이 확인되지 않아가지고 재발송 요청을 하고 계셔서 상당한 업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쓰는 서비스이기도 하고 많이 쓰는 서비스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이번 카카오 대란을 이용해서 북한 업계 종사자와 일부 탈북민들을 상대로 해킹을 시도한 사례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북한 업계 종사자와 일부 탈북민들이 카카오 대란 발생 후 일부 서비스 오류 복구 및 긴급 조치 안내라는 제목의 피싱 이메일을 받았고 관련 이메일은 카카오팀 계정을 통해 발송이 됐다고 합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가 발송하는 전자우편은 계정을 포함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파일을 내려받아야 하는 형태의 전자우편도 보내지 않는다면서 카카오 사칭 문자나 이메일을 주의하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 메일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활용한 변형된 해킹 시도도 있을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카카오 대란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면서요.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카페들도 다수 생겨났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카카오 이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과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의 이름으로 네이버 카페들이 개설된 상태고요. 또 피해자들은 이곳에서 이 소송 참여자 모집과 함께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 카카오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소송 등의 이 법적
법적 대응 움직임이 지금 본격화된 건데요. 소송이 만약에 진행될 경우에 정말 역대급 손해배상 소송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군요. 그렇지, 뭐 개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부 기관마저도 이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니까 정말 역대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지난 2018년 11월에도 이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 사고로 통신 대란이 벌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소상공인들이 카드 결제가 안 돼서 큰 손실을 입기도 했었는데 당시 KT는 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사실 이 몇천 원 수준의 보상액을 지급을 했지만 이용자 자체가 엄청났던 만큼 이 전체 보상의 규모가 350억 원에서 400억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번 카카오 대란 역시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이 보상액 지급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그 규모가 역대급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 수는 물론 이와 연동된 이 고객사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데다가 이 KT 아현지사 사태의 경우에는 최장 통신 장애가 89분밖에 안 됐지만 카카오 대란은 나흘째인 아직도 완전 복구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만약에 집단 소송이 이루어질 경우에 과연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법조계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 화재와 이 복구 과정 지연에서 카카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SK CNC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지의 그 여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부분이 인정될 경우에 유료 서비스 이용자와 카카오톡 등 무료 서비스 이용자의 배상 부분이 달라질 가능성도 큽니다. 먼저 유료 서비스의 경우 배상 가능성은 높지만 이 규모를 두고 공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카카오톡 등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과거에 인정하지 않은 판례들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배상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이번 카카오 대란처럼 이 국민 다수에게 장기간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카카오톡이 대규모 가입자 확보를 통해서 그동안 얻은 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배상 얘기까지 나오면 카카오 그리고 SK CNC 간의 책임 공방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벌써부터 서로에게 공을 떠넘기면서 일종의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 SK CNC 데이터 센터 화재이긴 하지만 발화 시점이나 원인, 서비스 오류의 책임 소재 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이를 두고 책임 공방이 오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 당장 데이터 센터 화재 당시 전체 서버에 대한 전력 공급 차단을 두고 SK CNC는 카카오 측의 양해를 구했다라는 주장을, 카카오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들은 데이터 센터 화재 발생 후 14분 뒤에야 최초 신고가 됐고 해당 건물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신고가 접수되는 속보 신고 대상 건물도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다면서 데이터 센터 화재에 대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내부에서는요, 이 화재가 직접적인 대란의 원인인데 너무 카카오로만 비판이 집중된다 이런 억울함을 토로한다는 그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제 국민 메신저로 불리고 있고요. 금융, 쇼핑부터 모빌리티까지 정말 계열사도 엄청나게 많은 기업치고서는 재난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응, 그다음에 후속 조치까지 너무 부실했다 이런 지적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카카오톡의 그 현재 관련 서비스 이용자만 4,50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이거는 뭐 국민 뭐 10명당 9명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이기도 하고요. 이 카카오 계열사 역시 올해 8월 기준으로 메신저와 모빌리티, 금융, 쇼핑 등 134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야말로 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처럼 개인은 물론 기업과 정부까지 이 하나의 플랫폼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 측은 이 돌발적인 재난에 대한 대응이나 또는 이 후속 조치 등 이 사회적 책임에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장 카카오 측은 사태가 발생한 후 이 화재라는 것이 워낙 예상할 수 없는 사고였기 때문에 대처가 부족했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은 바 있는데 네티즌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식당들도 화재에 대해서는 대비를 한다 이렇게 바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실제로 구글과 메타 등 이 주요 플랫폼 기업의 경우에는 데이터 열 관리를 위해서 이 센터 지방과 온도를 관리를 하고 또 연 2회 2차례 이 재해 복구 훈련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카카오 측의 해명은 더욱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용자만 4,500만 명이 넘는데도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없고 또 백업 등을 포함한 이 이원화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뤄지지 못해서 이 복구 작업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같은 화재 사고를 입었지만은 그 4시간여 만에 서비스를 복구한 네이버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뼈아픈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문가의 지적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국민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서비스 안정화에 정말 전력 투구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점을 관가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 점이 정말 카카오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거죠. 네, 플랫폼의 공정성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은 정치권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지금 국가가 개입하는 방안 언급하고 나섰죠.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아침 출근길에 카카오 대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특히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이 왜곡될 경우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국가의 개입 가능성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목소리부터 들어봅니다.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런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부연했는데요. 플랫폼 독과점 문제도 공정위가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면서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야 정치권도 앞다투어서 지금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20대 국회에서 데이터 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의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폐기된 바가 있다라면서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역시 과기부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 센터 사업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내놓는 등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카카오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자본력이 떨어지는 영세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면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국정감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카카오 대란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과방위는 오는 24일 국감에 이 김버스 카카오 의장과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을 모두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감에서는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출석해서 이 카카오 대란에 대한 경위 등에 대해서 긴급 현황 보고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이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게 돼서 큰 유감이라고 사과를 했다가 이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과방위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다시 허리를 숙여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 과방위 국감 모습 보시겠습니다.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큰 유감으로 생각하며 신속한 서비스 복구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관님, 잠깐 거기 서 계세요. 예. 이런 국민적 재난에 가까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부터 하셔야지. 큰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게 사과가 답니까? 저는 오늘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국민들께 큰 피해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겪게 된 그 불편함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머리를 숙이시지도 않는구만요. 국민들께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드릴 테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카카오 대란으로 인한 집단 소송 움직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주한 변호사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 법률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방송 보시면서 나도 피해가 있었는데 집단 소송 과연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단 소송이 이루어질 가능성, 또 이루어질 경우에 핵심 쟁점이라든지 승소 여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미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보니까 집단 소송인단을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법무법이나 이런 데서. 이거 아무래도 이제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대리하는 입장에서도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봤었을 때 조금 이렇게 쉽게 소송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액 자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송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 인지세라든지 송달료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아니면 고지가 될 겁니다. 아마 예상 인원이 소송 인단이 모집이 되면 거기서 본인이 받은 피해와 비교를 해봐가지고 하셔도 되고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에다가 위자료까지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어떤 경우에는 뭐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책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 소송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부분들 소송 대리인들과 충분히 협의가 되고 고지가 되고 그 안에서 온라인 보통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부분 많이 협의를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이 사건 아직 전체적으로 다 드러난 건 아닙니다. 화재의 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방금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데이터 센터와 카카오 간에 누가 또 공방이 있거든요. 잘잘못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인 게 뭐냐면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도 문제지만 손해 발생에 대해서 상대방이 고의 과실이 있었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의 과실에 대해서 조금 더 밝혀져야 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업의 손해가 원인이 있는지 확인이 된다면 일단 그 다음에 내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아까 이제 대다수의 평론은 무료로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고는 있지만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용하는 4,500만 명의 가입자를 바탕으로 해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서 기업 이윤을 창출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자신이 어떠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유료 서비스인 경우에는 약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관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아마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 그 외에 내가 더 위자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제도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이겼을 경우에 네. 배상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같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눠지는 문제가 뭐냐면 배상이냐 보상이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상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인했을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받는 것을 배상이라고 하고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에도 기업 차원에서 이제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할 때는 이제 보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 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번 카카오 대란으로 인해 드러난 이제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점,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규제해야 한다. 지금 결국 이제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야 정치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또 반면 한쪽에서는 그런 지나치게 국가가 이런 활동에 개입을 할 경우에는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피해가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상당히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나서 움직여야 된다. 지금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경제 체제에서 기본적으로는 그 규제를 이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독점과 과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는 뭐 전 세계의 공통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간섭받기 싫어서 탄생한 나라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약간 자유방임적으로 경제도 운용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철강은 카네기가, 그다음에 석유는 록펠로우가, 금융은 JP모건이 완전히 독점을 해버렸습니다. 80에서 90%.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그때 셔먼이라는 의원이 엔티트러스트법, 반독점법을 만들었고 그 법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기업도 지금도 그 반독점법에 의해서 계속 감시받는 거거든요. 아까 이루라 기자가 카카오를 문어발식 경영이라고 했는데 문어는 발이 8개밖에 안 됩니다. 카카오는 지금 138개예요. 진해로 따져도 몇십 개가 필요하겠죠.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특히 화재가 이렇게 날 줄 몰랐다. 숫자도 많을 뿐더러 그 경영하는 방식도 이 상태로는 좀 가기 어렵다. 지금 뭐 금융부터 택시, 꽃, 무슨 미용실까지 이렇게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플랫폼을 규제한다는 차원보다는 플랫폼 사업의 경쟁을 촉진한다. 이런 인식으로 보면은 해법이 나올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체로는 그런 인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규제를 줄이더라도 몇 가지 분야에서는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안전 문제, 그다음에 보안 문제, 환경 문제, 뭐 사생활 보호 문제
이런 건데 이번에 카카오 관련해서는 뭐 개인의 보안 문제도 있지만 국가 또 안보와도 관련돼 있잖아요. 심지어는 입영 통지라든지 휴가 고지를 카카오톡까지 하니까 이거는 국가 사실상 그 기간 산업, 기간 서비스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규제라든지 이제 반독점이 필요한데 20대 국회에서 한번 시도했다 이제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일단은 여당으로서 또 이제 추진할 것 같은데 민주당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그때 그 20대 국회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좌절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사장을 하다가 지금 민주당 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내부에서 어떤 작용을 할지 그리고 카카오 주 지분 가운데 한 6% 정도가 중국의 텐센트의 자회사가 보유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잘 고려해서 추진할 텐데 국민들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잘 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 카카오 사태 관련 사안 외에도 국정감사 마지막 주 첫날이었던 어제 이 KBS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또 김문수 경사위 노동위원장의 거취 등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과방위에서는요. 김의철 KBS 사장의 거취, 그다음에 KBS로까지 번진 대북 코인 문제가 지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KBS가 지난 2017년 파업 불참자 위주로 이른바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불이익을 줬다며 이 김 사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을 했습니다. 또 KBS의 현직 간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에 관여해온 이 아태협이 발행한 대북 코인 20만 개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알려져서 이 내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을 집중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단 팀장, 그러니까 KBS 자체 조직입니다. 거기에 팀장으로 재직했던 간부가요. 지난해 7월이었죠. 민간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 그러니까 아태협 회장으로부터 가상화폐 20만 개를 받았는데 그게 대북코인이다. 지금 이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이 아태협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관련 사업에 깊이 관여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해당 KBS 간부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그 가상화폐는 APP, 그러니까 아시아 퍼시픽 피스 427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태협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북한의 화폐 체계가 붕괴할 때 대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시한 이른바 대북 코인입니다. 그리고 그 코인명에 들어간 아까 그 숫자 427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 남북 정상회담일을 뜻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한 국민의힘 질의 들어보시겠습니다. KBS에서 남북 협력 관련 업무를 하던 간부가 이른바 그 대북 코인이라는 가상 화폐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 10월 그 아태협의 안모 회장의 요청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코인으로 갚겠다고 해서 대북 코인 20만 개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거 사실 맞습니까? 예, 본인의 해명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아태평화위원회 리종익 위원장하고 그 인터뷰에서 내보낸 거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포상 대상에 국장이 포함됐는지, 포함됐다면 어떤 내역으로 포상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요. 2019년 7월 달 이종혁 부위원장 인터뷰 내용과 국장의 그 이후에 거래와는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도 있었고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그 인터뷰에 특별히 관여한 바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KBS 김의철 사장은 이른바 대북 코인 사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그 현직 간부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는 있지만 해당 사건은 그간의 그 KBS 대북 취재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해당 간부가 아태협 회장에게 건넨 돈이 이 KBS의 특별 활동 비용인지 이거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는 남북교류협력단은 특활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KBS 계좌에서 해당 간부에게 그런 돈이 들어간 적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여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KBS에 대해 블랙리스트 의혹과
대북 코인 의혹을 중심으로 집중 질타한 반면에 야당은 K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이 지금 KBS 소수노조 그리고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청구한 그 국민감사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감사원이 받아들여서 지난달 14일부터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KBS 국민감사 청구에 대한 여러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감사 제도를 악용해서 손을 봐줘야 되는 기관들을 표적 삼아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고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2008년 초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되던 언론에 대한 대대적 탄압과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주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KBS 감사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 감사 청구했습니까? 사내 KBS 노동조합 일삼노조에서 했죠? 또 다른 시민사회단체들, 시민사회단체들, 보수단체들에서 했죠?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청원이라는 이름으로, 청구라는 이름으로 이 청부감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입맛에 맞는 정치적 표적 감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감을 받는 기관의 장으로서 절차라든지 적정성, 감사원의 입장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KBS 경영진에 대한 억측, 오해, 부당한 공격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용 여기에요. 그 송혜 선생이 타계하면서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진행을 맡게 된 KBS의 전국 노래자랑, 이걸 두고서도 어제 국감장에서 또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제 김신영 씨가 MC로 처음 방송이 된 이 전국 노래자랑 경기 하남시 편 지켜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청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닐슨 코리아 전국 시청률이 9.2%를 기록했는데 이거는 전주 방송분보다 1.9%포인트 높은 수치였다고 그러고, 또 다른 시청률 조사 기관인 TNMS에서는요. 10.5%를 기록을 했는데 이 수치는 고 송혜 선생의 마지막 방송에 비해서 2배 이상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과방위 국감에서요, 이 KBS 사장이 전국 노래자랑 이 방송과 관련해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 김신영 씨가 전국 노래자랑 MC 신고식을 치렀던 지역과 첫 방송이 된 지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김신영 씨가 처음 녹화에 나선 건요, 이 대구 달서구 편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달 3일 녹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제 방송이 된 경기 하남시 편은 지난달 17일 녹화가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KBS는 이제 김신영 씨가 진행하는 첫 방송으로 경기 하남시 편, 그러니까 보다 나중에 녹화된 그 편을 먼저 편성을 한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일부 대구 지역에서는요, 혹시 이걸 지방이라고 무시를 하느냐, 지역 차별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때문에 대구 달서구 갑이 지역구인 이 국민의힘 홍석주 의원이 KBS 사장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를 한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답변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진행 당시에도 방송 제작진이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고 MC가 바뀌고 첫 녹화가 달서구 편이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서 당연히 첫 방은 달서구 편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첫 방은 지금 하남시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구 시민들 특히 현장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KBS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지역을 차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실망감을 표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좀 한마디 좀 말씀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일단 첫 녹화 달서 구민들의 내 마음들 기대에 미처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전국 노래자랑 같은 경우가 각 지자체에서 유치 요청을 할 때 행사 등등등 해서 녹화를 해줬으면 하는 날들이 있고요. 그 날들과 방송하는 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부는 혹시 그렇게 알 수 있을지 모르는데 대다수의 3만 명 이상의 당시 참석하신 분들이 그렇게 안 알고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그 점에 대해서 소통이 좀 충분히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전국 노래자랑 측 설명에 따르면 이 지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하남시가 수도권이고 연예인이 대거 출연했기 때문에 먼저 방송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또 하남시 편을 달서구 편보다 먼저 방송하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였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방송일 동안 미리 알리고 진행을 했다라는 설명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막말 보도를 두고서 논란이 일었던 이제 MBC에 이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KBS 사장을 향해서도 방금 보신 것처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블랙리스트 건이라고 합니다. 특히 KBS 현직 간부가 대북 코인 연루곡을 지금 받고 있어서 이것 역시도 지금 쟁점으로 부각이 된 상태인데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KBS 사장이 설명은 했습니다만 그 KBS가 이종혁 그 아태 평화의 부위원장을 인터뷰한 것도 사실이고 또 남북 교류 협력단의 간부가 관련해서 코인을 뭐 빌려줬는지 샀는지 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시차는 있습니다만 조금 규명할 필요가 있고 왜 여기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냐면은 이 문제는 결국 그 아태협, 쌍방울, 그다음에 이제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가 몸담았던 경기도 이렇게까지 연결되고 뭐 궁극적으로는 뭐 이재명 대표랑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제 수사도 진행 중이고 하니까 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뭐 퇴진 문제 이런 부분은 어떤 명확한 불법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언급이 자꾸 될수록 약간 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임기 다음에 끝날 무렵에 다음 뭐 사장이라든지 임원진을 뽑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가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계속된다 한다면 괜히 어떤 특정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여당이 항상 언론에 대한 뭐 탄압을 한다는 이미지만 실추시킨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대북 코인 관련한 KBS 현직 간부에 대한 문제는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데 감사의 내용이 아마 고발 조치가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조금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어제 국감에서는 이른바 색깔론이 다시 부각되면서 정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선 법사위에서는요,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칭했다가 민주당 위성정당 출신의 범야권 의원에게 항의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원내에 입성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한 건데요. 어떤 내용이 언급된 것인지 직접 듣고 옵니다. 사람 한 분이 북한의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그런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람들인데 동료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코멘트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데요.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기동민 의원님께서 발언하실 때 북한의 최고 존엄이 사과를 했다라는 발언하셨습니다. 저는 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존엄이란 단어, 북한 시스템의 상징이고 북한이 이제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체제를 이제 옹호하는 발언을 해나가는데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발언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동민 간사님의 사과를 요청합니다. 제가 속기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취지는 최고 존엄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나는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표현되었다면. 그런데 논쟁은 어제로 그치지가 않았고요.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 제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또 설전을 벌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어제 사과를 요청했던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해석으로 오해를 만든다. 내 진위를 곡해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오히려 조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발언 취지는 국민을 비참하게 살해한 북한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었고 최고 존엄이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일종의 조롱과 야유를 표현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조정훈 의원은요, 북한은 우리 대통령을 막말로 비난을 하는데 김정은을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무리 비아냥이라도 농담이라도 부적절하고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언성을 높였는데요. 박범계 의원도 이제 동참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김도우 위원장이 계속 이게 자제를 시켰는데 결국에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국감 개시 40여 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포했습니다. 상황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과할 사안입니까?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격인데요. 저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요. 정말 그렇게 인식하시고 발언하셨다면 저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를 절대로 농담이라도 최고 존엄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선수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농담이 있고 할 수 없는 농담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북한은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비아냥이라고 해도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시대전환에 조정은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를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편협하고 해석해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지금까지 속기록까지 읽어드렸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이 했으면 정치 공세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은 의원님 행동이 그랬어요. 아이고. 제 행동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 의사 진행이 다른데. 자, 기동민 간사님. 제 의사 진행 자, 발언인데 기동민 간사님, 조정은 조정은 의원. 여기에 어제 환노위에서는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고발안이 민주당 주조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이건 다수의 횡포다 이러면서 표결 직전에 회의장을 퇴장해버렸고요. 결국 민주당이 단독으로 김문수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그렇게 의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논란이 됐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뭐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다.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김 위원장이 국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한 게 국회 모독에 해당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중잣대라고 반발을 한 건데 야당은 일사불란하게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밀어붙였습니다. 어제 환노위 표결 상황으로 돌아가 보시죠. 김문수 증인에 대한 국회 모욕죄 및 위증죄에 대한 의결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국회가 되자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인가?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도를 넘어도 한참 도를 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둘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자기 신념입니다. 양심의 자유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간첩으로 보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간첩이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이견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신영국 그 사람이 네, 앉으셔도 되고요. 반대하시는 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결 같은 게 무슨 겁니까 이게? 왜 다수결 이거 말 됩니까 이게? 예? 왜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언제 김문수 위원장이 저희 국회를 오겠어? 언제? 제발 좀 알고 오겠어? 찬성 10인, 반대 의견은 없고요. 기권 5인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소신 답변을 고발하는 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고 신영복 교수가 북한의 지령과 돈을 받아 결성된 통역당에서 활동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질문을 던져놓고 소신 발언을 하면 처벌을 받는 악선례를 남겼다라고 비판했고요.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환노위에서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 인내의 임계점을 넘었다면서 이 법의 심판을 통해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이 김 위원장의 역대급 망언에 부끄러움과 반성은커녕 대놓고 편드는 여당의 형태는 더 충격적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는 이 갈등 증폭기를 이제라도 해촉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엇갈리는 주장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위원장의 역대급 망언에 부끄러움과 반성은커녕 대놓고 편드는 여당의 행태는 더 충격적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일성주의자를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뿐이겠냐라며 두둔하는 말을 보탰습니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길을 탓하며 자신의 막말을 사과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느니 여권 인사들의 망언과 폭언 퍼레이드도 멈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여정 앞에서 신용복 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 복역을 하고 전향하지 않았다고 한 사람을 북한의 지도자들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이야기한지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질문에 나의 생각이 이렇다고 답변한 것이 기분 나쁘다고 그것이 숫자가 많다고 고발했어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결국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로 생각한다. 이렇게 국감장에서 말한 김문수 경산노동위원장을 국감장에서 그 당시에 이제 강제 퇴장을 시켰었죠. 그런데 그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검찰에 국회 모욕죄를 고발키로 그렇게 의결을 국회 환노위에서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민주당이 질문을 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그리고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일 뿐이기 때문에 이건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맞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 발언의 당사자인 김문수 위원장이 일단 저는 제일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 시대에 맞지 않은 과거의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특히나 이러한 발언을 해야 될 자리와 해야 하지 않을 자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소신이라고 하지만은 부적절했다고는 누구나 다 느끼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도 그 다음에가 문제라고 봐요. 국민의힘의 정진석 지금 비대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굳이 또 언급을 하셔가지고 두둔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뭐 물론 그 발언에 대해서 지지하는 국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거기에 지금 과연 그 발언이 적절했는가라고 한다면 대부분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적인 공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적인 공간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저는 고발 조치가 뭐 됐습니다만은 뭐 이 부분에 대해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물론 이게 법에 허용되는 범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재판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봐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 자체. 그 자체가 가장 문제였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TPO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때와 장소, 그다음에 상황을 잘 살펴서 거기에 맞게 해라. 김문수 위원장이 굳이 그 경산호위 그 국감장에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뭐 좀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또 얼마든지 질문이 왔다 하더라도 우회해서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꼭 그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는 취지로 얘기할 필요가 있었냐. 이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봅니다. 그럼 그 발언 자체가 국회 모욕이고 처벌받을 일이냐.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한 5, 6년 전에 이제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은 그 공산주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다. 그때 고영주 변호사가 무슨 말도 했냐면은 문재인이 집권하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어요. 이건 명백하게 틀린 사실이죠. 지금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한 거는 신용복 씨하고 그 김문수 그 위원장이 이제 대학교 선후배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운동도 같이 하고 그래서 신용복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김일성 사상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복을 존경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 김일성주의자가 맞다는 자기 나름의 논리로 주장한 거고 또 이제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도 그 뭐 종북 논란이 있었는데 그 학생 운동할 때 그리고 지금 의원으로서 이제 윤 의원이 어떤 생각 하시는지는 그건 다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김문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윤건영 의원은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발언을 갖고 그 고발을 이제 했으니까 수사를 하겠지만 뭐 처벌까지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거를 한번 되새기는 기회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시작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우려가 컸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본격화된 건데요. 이 대표 오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죠? 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오늘은 1회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이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이 대표 측에서는 변호인만이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번 재판의 쟁점은요.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서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라고 한 발언의 진위 여부, 그리고 지난해 10월 20일 이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경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을 했고 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응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이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인데 이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우리가 놀러 간 게 아니고 트램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게 도시공사라서 같이 간 거죠. 같이 간 이제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그거 국토의 이용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이 대표 측 오늘 재판에서 일단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이 무려 1만 쪽에 달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수사 기록이 많아서 기록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면서도 공소 사실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20권 분량, 10,000쪽가량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 측은 기록 검토를 위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둘째, 공판 준비 기일은 11월 22일에 열립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대표 측은 기록을 아직 다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면서 기록 검토가 끝나야 공소 사실에 어떻게 대응할지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수원지법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와 연관된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에 대한 첫 심리를 가진 건데요. 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혜경 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식사를 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3명에게 7만 8천 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배 씨와 김혜경 씨 사이에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공모 공동 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한 만큼 오늘 배 씨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또 1일부터는요. 이 대표 자신은 아직 기소되지가 않았지만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 이거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 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일단 재판과 관련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제 오전 그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그 이 대표 발언을 두고선 사법 리스크 돌파를 위한 대여 결집 메시지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일부에서 나오는데요. 어제 이 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데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어야지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정치적인 탄압에 소진하는 것은 권력의 본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 대표는 재판을 하루 앞둔 어제 오전 이 박정희 정권 시절에 유신을 거론을 하면서 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회고록 출판 기념회에도 참석해서
오늘이 마침 유신 쿠데타 날이다.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날이라면서 다소 의미심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친노 친문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이해찬 전 대표와의 연대감을 드러내면서 민주당의 결집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이런 의도에 역시 민주당도 호응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른바 정치 탄압 규탄 시위 이걸 벌였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박범계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민주당의 기자회견은 의원들 손에 든 팻말의 오타로 인해 여당의 비웃음을 사고 말았는데요. 어제 민주당의 규탄대회 모습 직접 보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기관을 동원한 정치 탄압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 대통령 가족의 위법 행위도 공정하게 수사하라. 자, 이제 보신 것처럼 어제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탄압이 아닌 정치 탑압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규탄대회에 나섰습니다. 심각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표정과 더해져서 더욱 주목이 됐었는데요.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저 많은 사람 중에 인쇄 상태 한번 검토한 사람이 없냐. 맞춤법이 틀렸는지 모르는 것인가. 이 정치가 코미디가 됐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요. 국어 탄압을 중단하라. 이런 식의 또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한 말입니다. 권 의원은 그래서 민주당이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하려니 맞춤법도 틀린다라면서 민주당은 국어 탄압을 중단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배현진 의원 역시 아무리 그래도 제1야당 원내대표님 손에 이게 뭔가라면서 막무가내로 그저 야 싸우자들 하시니 국어 탑 앞까지 가는 것이다. 꽤 민망한데 뜻한 바 있었다고 사행시 조어라도 하길 바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 국민의힘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거대 야당 민주당 대표의 지위와 범죄 비리 의혹의 백화점 끝판왕이라는 지위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 극렬하게 부역하는 민주당은 이재명 살리기 법률 구조 단체이지 의회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공당으로 볼 수 없다. 여야가 오늘 열린 국회 행안위의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문제를 두고서 거세게 맞붙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시작된 오늘 경기도청에선 이 경기도에 대한 행안위의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시작부터 전임지사인 이재명 대표 관련 자료 제출을 두고 충돌을 했고요. 결국 1시간 만에 파행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자료 제출을 자의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다면서 이 김동연 지사 고발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정감사와 무관한 수사 자료 위주라고 강조를 하는 한편 이 제출 부실 문제는 모든 기관에 대해 공정하게 봐야 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오늘 오전 행안위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의 무차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말하는 공정이라는 것은 여야 가리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와 국정감사를 명백히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요구합니다. 자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감사원 감사 받잖아요. 경기도 감사가. 경기도 도정에 대해서 또 이 수사기관에서나 요구할 수 있는 뭐 업무 추진비라든가 법인카드 이런 자료가 국정감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지방정부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매번 정치 공세를 하는. 네, 알았어.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정감사 무용론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고 이것을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가리마를 치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의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기. 공정하게 진행하세요.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자, 공정하게 진행하세요. 중립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시작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도 덩달아 위기 상황에 놓였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 대표가 만약 이번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이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서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차기 유력 대선 주자를 잃게 될 뿐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받았던 434억 원을 중선관위에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모두 좀 먼 일이고요. 그다음에 가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심 고심이 클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관련된 재판 결과와 수사 결과가 나올수록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체제 자체가 점차 약화되어 갈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오늘 민주당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대표의 방위산업 주식 보유를 겨냥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굳이 그랬어야 되느냐? 주식을 사했어야 되느냐? 네. 저도 좀 아쉽다고 봅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 없어도 그래도 야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인데. 지도자고 대선 출마해서 섭외했던 또 다음에 또 대선 출마 가능성이 또 아주 높은 분인데 그걸 그렇게 관리를 했어야 되느냐 이런 대목이 매우 아쉬운 거죠. 이재명 대표께서 오해를 할 만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올바른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 없이 판매를 하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가장 먼저 인문에 대해서 이제 쓴소리 한 분, 바로 친문인 전재수 의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한 전재수 의원은 이 대표의 방산주 주식 논란에 이 대표를 지지했던 이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대선 패배 이후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했다라면서 좀 실망스럽다라고 비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앞서 들으신 것처럼 최재성, 신현영 의원 등도 부적절했다, 아쉽다라는 등의 부정적 목소리를 낸 건데요. 일각에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시작되는 등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자 당 내부에서도 틈이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반면 친명계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이 대표를 비판한 전재수 의원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갈치를 언급했는데요. 큰 갈치배를 가르면 작은 갈치가 나온다.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큰다라고 말을 하면서 최근 이 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을 두고 자기 식구를 잡아먹는 갈치 정치의 비유를 한 겁니다. 이어서 안 의원은 이 윤석열 정권의 이 대표를 향한 정치 탄압이 실로 드러나고 있는 총구를 외부를 향하게 해야지 이 총알 한두 개가 내부를 향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라면서 강조를 했는데요. 안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즘은 주식을 뭐 객장에서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그냥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전재수 의원식처럼 나무라는 것은 너무 좀 과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5월 1일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출마 결정도 하지 않았을 때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원으로 가게 될 때는 제가 한 6월 한 중순쯤에 따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상임위를 어디로 해야 될지 묻곤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은 국방위하고는 별개죠. 주식이란 지금 그 투자 행위는 어떤 지금 현재 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자산을 관리하고 증식하는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일환인데 그걸 가지고 대선 떨어진 사람이 대선 끝나고 그것도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주식을 산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 내에서요, 뒤늦게 이재명 대표의 방위산업주 관련 비판이 나오고 친명계는 이를 또 정면 비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장기적인 얘기긴 하지만 결국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의 균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점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내부 균열까지는 아직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뭐 그 전재수 의원이 뭐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동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안민석 의원처럼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뭐 대선 이후에 많은 지지자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을 때 주식을 뭐 매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또 당시 뭐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그 가지고 있던 보유하던 주식들이 예전에 아주 예전부터
그 이재명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본인이 아는 주식을 그냥 매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상임위하고는 조금 그 너무 연결시키는 것은 과도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 매입의 시점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니까요. 예, 크게 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민주당 분들은 이제 아마도 그 2024년에 이제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관심일 텐데,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를 이렇게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행사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상황 봐서 비대위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논의가 아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선거법 그 재판이 시작됐는데 성남 FC 사건, 쌍방울 사건 추가 기소되고 이러면 아마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지겠죠. 아까 이제 그 방산 주식 투자 논란이 났는데, 주식 용어로 하면은 민주당에서도 슬슬 이재명 대표를 좀 손절해야 되나, 이런 아마 고민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되는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맏형부터 군대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대중문화예술인 대체 복무 도입,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이 방탄소년단 BTS 소식입니다. BTS 측은 어제 멤버 진으로부터 차례로 입대할 계획이라고 전격 발표를 했는데요. BTS의 맏형인 진의 경우에는 1992년생으로 올해 만 30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법에 따라서 이 진은 문체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이 입영이 연기가 된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달 말 입영 연기를 자진 철회하고 이 병무청의 입영 절차에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BTS 멤버들은 앞서 지난 주말 열린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에서 팬들 사이의 믿음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를 하며 이 입대에 대해서 암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잡혀 있는 콘서트는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또 콘서트를 언제 하게 될까, 또 다시 이런 콘서트를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지금 이 감정을 많이 담아둬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방탄소년단 7명의 마음이 같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를 믿어주신다면 저희는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굳건히 잘 이겨나가고 여러분과 또 행복하게 공연하고 음악 만들고 할 거니까. 멤버 진 씨의 입대 일정 언제 정해진 겁니까? 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진 씨가 입영 연기 취소원을 제출하면 병무청에서 입영 시기를 결정해서 통지서를 보내는 건데요. 입영 통지서가 나오면 진 씨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입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진 씨는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 씨의 나이가 만 30살이라서 지원 연령 제한 규정상 육군 현역병 입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BTS의 그 병역 문제는요,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그런 이슈였죠. 네, 정치권에서 BTS에게 병역 특례를 줘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었고, 이를 두고 여론도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BTS 병역 특례 관련 내용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만일이 BTS가 해체된다면은 그건 그야말로 국가적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 BTS가 뿌리고 있는 한류 힘,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한국을 쳐다보는 눈, 이걸 감안한다면은 BTS는 국가적 보물로 생각하고 그걸 활용해야 한다. 이게 국민들 일반적 생각 아닌가 생각해요. 병력은 지어야 돼요. 대체근무요원도 있고. 20몇 살 때 꼭 군대 안 가고 1, 2년 동안 더 피아노 연습도 하고 노래 연습도 해야 훌륭한 문화예술인 됩니까? 우리가 엘비스 프레슬리 군대 갔다 왔습니다. 한국의 남진 월남전에 가셔가지고 남진 그 원로 가수님은 월남전 연장했어요. 나훈아 가수 원로 가수님 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이렇게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동안 정작 당사자인 BTS는 입대 의사를 꾸준히 드러내 왔었습니다. 멤버 진은 지난 2020년 기자간담회에서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었고요. 멤버인 슈가 역시 어떻게 생각해? 라는 곡을 통해서
군대는 때 되면 알아서들 갈 테니까라는 가사를 넣으면서 자신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BTS가 병역 특례 논쟁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으면서 세계 각국의 BTS 팬 아미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SNS를 통해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길 바란다. 오랜 활동을 위한 잠깐의 이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BTS가 건강하게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다시 팬들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그런 마음을 전했습니다. BTS가 워낙 세계적인 인기 그룹이다 보니까요. 외신에서도 이들의 입영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영국 BBC 뉴스와 미국 CNN 방송, AP통신 등 세계 유수 언론사들이 BTS 입대 결정 소식을 즉각 보도했습니다. 멤버들이 한국 법에 따라서 의무적인 군복무를 감당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수년간의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멤버들이 순차대로 이제 입대를 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한동안 BTS 활동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언제쯤 다시 BTS를 완전체로 만날 수 있을지 이거 궁금하군요. 일단 소속사 측에서는 대략 2025년에는 이 완전체 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만 각 멤버의 이 병역 이행 계획에 맞추어서 당분간은 개별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박항서 매직 마침표. 어떤 일이죠? 네,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이끌면서 이른바 박항서 매직을 보여줬던 박항서 감독이 이 베트남 축구가 내년 1월 만료되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어제 전했습니다. 이로써 박 감독은 오는 12월 개막하는 이 아세안 축구연맹 챔피언십을 끝으로 베트남 대표팀을 떠나게 됩니다. 베트남 축구협회는요, 이 박항서 감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비록 계약은 끝나지만 앞으로도 박항서 감독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동안 박 감독이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이끌면서 정말 괄목할 만한 기록들을 써내려왔죠. 박 감독은 2017년 10월 베트남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뒤 대회마다 탁월한 성적을 내면서 박항서 매직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2018년 아세안 축구연맹 챔피언십에서 10년 만에 우승을 해냈고 2019년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선 8강을 이뤘습니다. 또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베트남을 60년 만에 챔피언으로 등극시키면서 일약 베트남의 축구 영웅으로 등극했는데요. 그동안 박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발언 들어보시죠. 베트남 정신으로 무장한 우리 선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내가 거기에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조국은 대한민국이고 제가 조국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지금 현재 베트남 대표팀의 감독입니다. 제가 베트남 감독으로서 책임과 임무를 다음 경기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성과가 컸기 때문에 박 감독으로서도 이번 결정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박 감독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소회를 전했습니다. 베트남 대표팀과 함께한 5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소중한 순간이었다면서 베트남에서 후회 없는 축구 인생을 살았고 큰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결별 통보가 아니었고 이미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었다. 베트남 축구협회와는 계약 종료 발표일을 조율해 왔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가족들과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지금이 베트남을 떠날 가장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항서 감독한테 그 베트남 국민들이 보여준 사랑 정말 각별했었죠. 이 박 감독은 재임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박항서 열풍을 일으켰고요. 한국과 베트남 교류에도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박 감독은 2018년과 2020년 베트남 정부로부터 3차례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선수들을 먼저 생각하고 따뜻하게 감싸는 모습에 파파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박 감독의 파파 리더십이 담긴 지난 영상 보시죠. 나는 오빠다 오빠. 오늘 나나 우리 코치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잘 선생으로서 잘 가르쳤는지 축구를 오늘 우리가 운동장에서 보여주길 바란다. 네, 악수 한번 해줘. 이제 박 감독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게 또 관심입니다. 일단은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간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면서 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소진된 만큼 당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모자의 반전. 이건 또 어떤 사건이죠?
네, 얼마 전에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하자 이를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숨겨진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우발적 범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공범이 있었던 건데요. 바로 중학생의 어머니 A씨였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과 부검 결과 등을 가지고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하면서 A씨와 아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모자는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서 이 중학생 아들한테 구속영장이 신청됐었죠. 하지만 법원이 증거인멸 가능성, 그다음에 도주 우려가 적다 이런 이유로 그때는 기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증거들이 계속 나오면서 당국은 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법원도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중학생 아들까지 구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수의 시신 부검 결과에서는 피해자에게서 소량의 수면제와 독극물이 검출됐고 사인은 폐 손상과 두개골 함몰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자고 있는 남편에게 독극물을 주입했지만 깨어나자 이 모자가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궁금한 거는요. 어머니 A씨가 왜 아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였을지 바로 이겁니다. 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평소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을 많이 하는 등 이 가정 불화를 겪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씨가 화가 나서 이 남편 눈에 찔렀는데 남편이 이걸 두고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겁이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 이 A씨가 이전에도 약물로 남편을 살해하려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결국 아들을 끌어들였다라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것 또한 이제 경찰 수사로 더 밝혀져야 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범인들은 가정폭력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요. 지금 범행 동기로 의심되는 또 다른 정황도 지금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가 올해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보험금을 노린 범행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